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중 어느 곳에 위원장을 맡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경우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갑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서울요금소에서 닷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요금수납원들이 오늘 아침 요금수합 고속도로를 2시간가량 기습 점거했습니다.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20여 명이 부상했고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인 오늘도 전국 2,6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열어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 달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품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 협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과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품목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의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기자회견을 열어 투약 환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원내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면서 신독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야당의 경고를 경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 첫 번째 연설에 이어서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에 따른 일자리 실종과 경제 위기, 또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통상 보복 등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우리 국민이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이라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치켜 세우고 독재의 후예와 빨갱이 발언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을 위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신독재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로 지난 4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며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정개특위 또 사개특위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 선택을 했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추인 절차까지 마칠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은 아마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는 데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야 3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맡아 선거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선거구 획정까지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더 시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달 28일 여야 3당 협상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위원장을 선택할지 우선권은 원내 일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개특위위원장 몫은 한국당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오늘도 약 2,600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틀째 오늘 상황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도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2,581곳입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게 한 학교는 1,918곳, 단축 수업으로 급식이 필요 없어진 학교는 138곳입니다. 여기에 기말고사 기간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525곳을 합친 수치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어제보다 980여 곳이 늘어 7,873곳입니다. 돌봄 교실은 96개 학교에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제보다 43곳이 줄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도 어제는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줄어 2만 500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다시 파업 현황을 집계하는데 잠시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여 명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장외 집회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 1,500여 명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규직 대비 최소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임금이 없는 데 따른 생계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이 현재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파업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업은 일단 내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다음 주인 9일과 10일 세종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닷새째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들이 오늘 오전 차로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출근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경찰의 진압으로 통행은 2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요금 수납원 200여 명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차로를 점거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 바로 뒤쪽 차로였는데요. 처음에는 부산 방향 12개 차로 모두를 점거했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면서 대여섯 개 차로에서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수납원들의 대치는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출근길에 차로 일부가 마비되면서 서울요금소 직전 1km 정도 구간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이 오전 9시 25분쯤 수납원들을 끌어내면서 통행은 정상화됐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노조원을 합쳐 모두 25명이 다쳤고 상태가 심한 1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은 현재 서울요금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5개 중대 경력 300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원들이 갑자기 도로 점거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노조 측은 아침에 출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나와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자극해 점거 농성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 40여 명은 10m 높이의 요금소 건물 위에 올라가 닷새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단식까지 시작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수납원들을 고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하는 건데요. 도로공사는 노조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면서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인 소니는 자체 TV 생산이 중단돼 판매점에 내놓을 제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로부터 TV용 622L 패널을 공급받고 있는 소니는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국 제조사가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서 622L 패널 생산이 정체되면 이를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중국일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일본과 한국은 부품과 제품을 서로 공급하는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 기업에도 부메랑이 돼서 악영향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이번 제재로 반도체 소재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생산 차질이 생기면 역으로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 기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가 사이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4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6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1% 급감한 수준입니다. 특히 상품의 교역 결과를 말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서 1년 전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되며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입에서 유연한 대북 협상안의 윤곽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면 인도적 지원과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서겠다는 건데 북한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동결하길 원한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뒤 귀국길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말이라며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그 대가로 인도적 지원과 인적 대화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내밀었습니다. 악시오스는 북미 협상에서의 유연성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정한 시점에 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습니다. I don't like sanctions being on this country. I'm looking forward,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미국은 일괄 타결이 아닌 핵동결을 우선 비핵화 입구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을 내건 새로운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립니다. 북한이 핵동결과 인도 지원 관계 개선 교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핵동결 범위 자체도 큰 쟁점입니다. 미 조야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동결로 옮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입구는 동결이더라도 비핵화 최종 단계와 로드맵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곤혹을 겪었던 나 원내대표, 이번에는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독재 발언 포함해서 나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바루와 해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오늘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 뭐 여당의 무능으로 불안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신독재다 하면서 신독재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외신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신군부란 말은 들어봤는데 신독재란 말은 좀 저도 뭐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대단히 생소해요. 그리고 독재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것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니까 네. 우리가 일단 들어보면 독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독재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독재와 어떻게 다르다 신독재는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금 예를 들은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한 이른바 신독재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은 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절대 권력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대단히 논쟁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떤 그 증오와 대립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대통령에 인용을 대해서. 해서 인용을 보도에서 문제가 했다. 그것도 없다. 인용이었지만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을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이슈로 유발시키고 어떤 그 이제 양대 진영의 어떤 그 대립으로 가는 이런 건 아주 저는 과거 퇴행적인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얘기해 왔던 요즘 좀 잦아지긴 했는데 좌파 독재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예. 좌파 사회주의다 이 발언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좀 극단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뒤에도 여러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극단적인 어떤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야말로 이 좀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뭐 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세력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좀 극한적인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시대면 불안과 자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신독재를 얘기하려면 개념 규정부터 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마 이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얘기가 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죠. 예,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그 4단계 신독재론을 이제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위기를 활용해서 집권을 하고 집권하게 되면 적색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서 장기 집권을 한다. 뭐 이게 이제 신독재론인데 그 기준에 가장 합치하는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대비해서 이제 구독재는 과거 이제 군부 시절, 신군부 시절이 이제 구독재에 해당한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떠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네. 예, 그런 거고. 우선 뭐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특히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뭐 과거처럼 뭐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당제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선거제 개편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뭐 과거처럼 뭐 100석, 200석, 300석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네. 의석을 차지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용이다라고 예. 일단은 지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다고 예.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자충수를 두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 현안이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정개특위, 사개특위 2달 연장하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오늘 관련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이다 패스트트랙이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아주 걱정했던 그러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제 그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때는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를 우려할 때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긴 했어요. 다수의 횡포를 걱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소수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다수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주의라는 건 어쨌든 간에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수의 횡포를 걱정했던 것이지. 네. 근데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과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는 거잖아요. 과거 국회에서 워낙 이게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신속 처리도 아니에요. 지금 330일이기 때문에 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슬로우 트랙인데 여기 일단 예. 지정을 하면은 이제 법안이 논의가 진행된다 이런 거고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사실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2012년도에 5월 달에 만든 건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명문이에요. 이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고 예. 한국당은 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거를 막은 정당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의 팩트 아닙니까? 이건 뭐 어떠한 이념적인 주장을 하는 걸 떠나서 하나의 팩트고 사실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다수의 횡포였고 그래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야말로 핍박받는 세력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건요. 저는 일종의 궤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과거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선거법, 선거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생각이 다르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보자. 그 다음에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같이 합의해 나가자. 이런 정신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한국당을 지휘한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던 건데 이거를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면은 도대체 아까 민주주의를 악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권력을 위해서 한국당이야말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 권력 완성돼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도하다. 네. 한국당이 이렇게 맡게다는 패스트트랙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위원장부터 정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먼저 선점을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개특위 쪽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야상당 압박도 있고 정개특위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그쪽으로 지금 향해 가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가 뭐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건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우선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야3당의 반발이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3당이 지적하는 건 이제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바라는 거 아니냐.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안 되길 바라는 거 아니냐. 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의석수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예.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서고 보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지금 뭐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으나 지금 뭐 다른 야3당 도움 없이 뭐 이렇게 안건 처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칫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모두가 무산될 위험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게 됩니다. 아, 이게 연계돼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복잡한. 그러니까 이게 정개특위를 챙기다가 사개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공수처라든가 이런 거가 또 무산될 우려도 실제로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이제 있는 거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죠. 예. 네. 어쨌든 잠시 뒤면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대담 시간 중에 속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바로 전해드리고요. 정의당 소수 정당 중에서 이제 정의당도 대표가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수아 정의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일부에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 확인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제 흔히들 거대 정당이다, 거대 양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정치가 너무 거대 양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 체제, 정당 체제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다당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원내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회법상. 뭐 다른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내 교섭단체의 그 요건이 너무 강화돼 있어요. 20석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한 5석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다당제인데 실질적으로는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이제 국회가 운영되고, 근데 국회가 운영되지를 않고 국회가 이제 국회법에 짝수달에 열리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라서 국회도 안 열리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당제로 가자라는 건데 지금 정개특위가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요. 본회의 처리는 그 정개특위 이유로 돼 있어요. 검경개혁 문제는. 검찰, 경찰, 사법권,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그렇게 이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금 사개특위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를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는 아마 사개특위를 맡으라고 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은 지난해 말에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단식으로 어쨌든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 합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역시 작년 12월에 합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한국당이 말을 바꿨죠. 우리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게 아니라 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 합의했다고 이제 말을 이렇게 좀 미묘하게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게 그 선거제 개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법개혁 특위에서 하는 이 검찰개혁보다도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민의가 좀 골고루 반영되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윤수아 원내대표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윤수아 원내대표실에 협박성 편지, 커터칼, 죽은 새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더니 새가 무슨 죄냐, 슬픈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포를 여성 비서관이 열어봤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조악하죠. 일단 그게 느껴지고
지금 태극기 이 결사대 국민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태극기 집회 세력 중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이제 썼는데 네. 단체를 표방한 개인의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태극기 그 관련 단체 중에 하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그 좀 조잡하게 협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사안 자체를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키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정치권이 약간 책임감은 좀 느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예. 최근 들어서 사실은 쌍방이 분노를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그것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좀 앞장서서 황교안 대표부터 그런 분위기를 지금 자꾸 예.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런 현상을 낳는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과연 황 대표가 바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이냐. 또 이제 그것에 대응해서 진보 진영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날선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정치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분노를 좀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국회 현실을 좀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협박 테러에는 조금 윤수아 원내대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판문점 회동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선거용 이벤트라 해도 관계없다. 현실은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한 여야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다 좋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다 좋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새 정상이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공동 주연을 한 겁니다. 북측 표현대로 하면은 대사변이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진짜 역사적인 쾌거죠. 이런 일이 분단 70년 만에 처음, 특히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으로 월북했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동반 탈북을 하는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과 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하노이 회담의 그 빅딜 방식과는 달라진 접근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객으로 전락했다 이 표현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객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이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당사자가 또 아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담 뭡니까? 북미 회담이 주로 이제 미의 정상이 만나는 게 주된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소도 제공했고 단순히 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진영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문재인 패싱 얘기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통미봉남, 과거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남한은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글쎄 뭐 제1야당이니까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 북미 간의 정상이 거의 사실상의 3차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분 정도 악수만 하고 만나겠다고 그랬지만 과거 1차, 2차보다 더 많이 오래 만났어요. 53분인가 대담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객이었다?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 일단 뭐 북미 협상에 오히려 주인이 되면 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국당은 비핵화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었다.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문점 그 회동에 대한 뒷얘기들이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 넘어가도 되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잡고 넘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뒷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자로서 이제 조언을 해준 거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예. 나중에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미국 여론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번에 뭐 이 행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백악관도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여실히 좀 드러나지 예. 않았어요. 의전 보면 뭐 거의 준비가 확실히 안 됐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이제 그런 그 회동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점에서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역할은 좀 했다. 그러니까 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어찌됐건 뭐 주인 역할 하긴 좀 어려웠다라고 좀 보고 트럼프 대통령 주연의 그런 이제 이벤트였던 건 분명한데 그런데 객은 객인데 주빈이었던 건 맞죠. 아, 객이었는데 주빈이었다. 주된 예. 이제 객. 그래서 이제 나름 중간에서 이제 그 촉진자로서 역할은 좀 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남북미 정상들 간의 회동 관련해서 노선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우리 공화당 쪽에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좀 비판을 했어요. 예. 자, 그럼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승전문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다 돌리는 예.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제1야당으로서 더군다나 뭐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그 정당으로서 좀 역량을 좀 의심케 하는 그런 그 것들이다. 특히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는 뭐 여야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도 좀 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조를 취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좀 취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군사분계선을 막 넘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미동맹 중시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야당이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좀 새겨 들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 대통령 지지율이 52.4%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남북미 판문점 회동 영향이겠죠?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가 시각과 과거의 인식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과거에 대통령 이번에 5번째 이제 그 JSA 방문인데 아니 DMZ 방문인데 예. 과거 미국 대통령은 다 군복 입었었어요. 야전 점퍼 입거나 이랬고 그때 거기 가서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한 거였고 북한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게 지금 3번째 만나는 건데 벌써 예.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 손잡고 넘어가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넘어가고 다 넘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시대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너무 과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시 여전히 어느 저기 인식 속 한켠에는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가 역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탈피하자고 다 이렇게 만나고 어렵게 예. 하고 이러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급상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근에 40%대 중반 후반대 이제 오락가락 했었는데 50%대를 초반이니까 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야말로 별 할 일이 없는 계기였다면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겠어요? 이 지지율이 오른 걸 봐도 단순한 지금 한국당이 얘기하는 전락한 객은 아니었다라는 게 반증이 된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당연히 이제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좀 움직이니까 아주 소폭 올랐고요. 한국당은 28.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워낙 그 막말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너무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의 어떤 그런 전략 전술, 그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여실히 좀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연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황 대표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벌써 이제 선수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도 약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 성원 모두가 좀 사실은 생각을 좀 다시 해서 전략도 다시 좀 짜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방향성을 다시 좀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문제가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비판보다는 중요한 건 당장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제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차윤주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에 대비한 롱 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1, 2, 3번에 해당하는 품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실장에 이어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어제 김 부회장을 만나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게임과 의류 업계까지 일본 기업이 총망라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공유되는가 하면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냈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별로 심각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WTO 제소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의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수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방 하나 들고 일단 전용기 타시고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국을 순회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답이 안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비단 한국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소재입니다.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 외교를 벌여야 되는 거죠. 국제 외교전을 지금 그렇습니다. 펼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맹렬하게 좀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결국은 그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반도체 삼성전자와 일본 업체 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아직까지 그 가닥을 좀 잘 못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나라들을 다 한데 묶어야 되는 거죠. 묶어서 일본을 이제 압박을 하는. 그래서 일본이 세계 경제의 일종의 공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적으로 좀 몰아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뭐 WTO 제소 얘기 나오는데요. WTO 제소는 당연한 거고, 이걸 WTO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도 해야 된다. 이 사안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주로 이제 평화, 남북한 관계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본 정부의 부당성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얼마나 위기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강조를 하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그 경영계 내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세계 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걸 좀 떠나서 그런 위기론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각국을 다 좀 동맹으로 엮어서 일본을 좀 압박하는 그런 수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지 않나. 손 놓고 계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 의견을 보면은 지금 국제법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이 가장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자 이제 뭐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뭐 의견도 24.4% 정도 됩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지금 뭐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는 국제 외교전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 이걸 좀 알리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통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본도. 이제 뭐 국내 정치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자민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베가 참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거다라고만 보는 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통상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 안보에 관련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말하자면은 이제 일본이 수출하면은 한국이 이제 그 수출한 물품을 가지고 반도체를 가지고 안보 전략 무기를 전술 무기 같은 것들을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된 나라한테 팔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단순하게 통상 차원 그리고 경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이 이제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명단에서 한국을 뺀 거 아니에요? 우호적인 국가에서 리스트를 뺀 거,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프레임도 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남북 경제협력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상 차원이나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서 이 남북미 간에 지금 이번에 이제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일본이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 행사하려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 행사하고 경쟁력을 좀 확보하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엔에 가서 뭐 이런 부분을 뭐 얘기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라고 보고, 좀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이걸 무슨 경제 보복, 가치 보복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양쪽이 다 손해 보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대일 적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소재를 이제 수출을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거고 일본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도 아마 지금 법조인들이 상당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기업 피해를 보고 이게 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일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1년, 2, 3년 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일본에 의존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일본에서 장기적으로는 뭔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자꾸 있는 탈피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반도체 세계 부품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그 참여연 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심지어는 보수적인 요미리 신문에서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또 경쟁에서도 엄청나게 들고 일어서고 있다 얘기를 아주 세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참여 선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랍니다. 우리 정부도 좀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참의원 선거 전과 후의 대응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일본이 조금 뭐 이렇게 대응 수위를 좀 낮출지 모른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데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예, 그거 절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낙관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질 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지금 일본 쪽에서 외교적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일단 협의 창구는 열어놓고 시간을 끌어도 전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널은 열어놓고. 예, 그런데 예. 일단 뭐 그런 외교적인 실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지금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지금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고 뭐 보니까 김상조 실장이 우리 기업 관계자들 불러서 뭐 협의도 하고 했다 그러던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알아서 자기네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일단 외교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반도체 소재 산업을 일으키겠다, 뭐 더 육성하겠다 이런 거는 예. 장기 목표인 거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외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 그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이 뭐 거의 독점적인 건 맞는데 일본만 그걸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게나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또 그런 네.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오히려 거예요. 기회다. 예. 그러면 그런 기업 또는 그런 국가들하고 뭐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투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좀 뭔가 보여줘야 일본이 좀 네.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시각을 넓혀서 이 문제를 예, 바라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어제 아베가 한 그 토론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5년에 위안부 협정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보복 조치 아니라고 했는데 보복 조치라는 건 이제 스스로 인정한 이런 셈인데 아베가 이제 사실 강제징용이 우리 네, 사법부 판결 때문에 지금 보복 조치라는 거는 누가 봐도 뭐 자명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걸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게 아베 부끄럽다, 양심가들 소신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베가 주창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 무역인데 자유무역인데 이건 자유무역과는 일단 배치되는 거예요. 이건 예. 맞지 않는 거고 아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국내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2015년도에 강제징용 이 판결은 네.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그건 외교적으로 했던 것이고 이건 개인 피해자들이 그렇죠. 배상을 요구해서 그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예. 미국, 일본 정부가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이제 시비를 걸어 나가면서 자신들 국익에 맞게 이걸 자꾸 이제 분쟁을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 뭐 장기적으로 대일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기술 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청와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 기업은 기업대로 또 할 것이고 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과 일본 법조인이 이제 연대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베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일본 법조인들, 예. 이제 우리나라 법조인들과 같이 이제 연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물론 WTO 제소는 당연한 건데 예. 이것도 시간이 한 2, 3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예. 이건 장기적이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 어떤 안보적인 이런 충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계기와 이제 함정 간의 이런 신경전 같은 거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좀 다각도로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뭐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법은 찾아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금 뭐 일본 의원들 중심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27일 본의원실에서 경찰의 수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한 것이 위압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어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언론인들은 동의하실지 안 할지 몰라도 너무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져 있다. 우리 의원실에서 수사 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좀 달라. 근데 이것은 저는 당연한 국회의원의 책무고 이것을 외압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제 경찰청장하고도 통화했지만 경찰청장도 의원님 절대 우리가 외압을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장하고는 어떤 얘기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에게 첫째 경찰이 1년에 이 일에 대해서 외압을 느끼느냐? 아이고 전혀 안 느꼈습니다. 비공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예?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뭐가 돼요? 경찰청장. 제가 전화했습니다. 저 제일 야당 간사가 수시로 야당 간사가 국민의 어떤 정말 사회적 약자가 침해받고 또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요구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거 더 해야지. 청장 입장에서는 이게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아니 저가 행안위의 간사입니다. 저는 지금 장관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행안위 간사시는데 이게 당의 문제랑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참 당의 문제든 일반 국민이든 거기 의원이 의원실에서 요청하신 건 맞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기사 나오는 거 보고 그 내가 물어보니까 그 요청했다고. 좀 언론인 여러분들 내가 그 특정한 언론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셀프 신고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 30초 정도의 입장 발표에서 이렇게 사과만 3번 했습니다. 해경부터 육해군의 경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 작은 목선이라 발견이 어렵다 해도 구분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초기 대응입니다. 지난달 17일의 브리핑 다시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당히 문제가 없다더니 뒤늦게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최초에는 이 점을 몰랐을까요?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거짓 해명이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의문나는 걸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 주냐는 겁니다. 이거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전반적인 걸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시발점으로 저는 봅니다.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저 본인 당사자는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어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국방부를 비판했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방위에서 충분히 의혹을 다룰 수 있다는 여당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최재성 의원, 한국당 김영우 의원 오늘 아침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과거의 국방부의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국방부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2 같은 거라든가 정치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고요. 국방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사실 이 이제 정쟁 이런 걸로 이제 이슈의 크기가 이제 커지는 거 말고는 국방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한들 청와대 직원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안보실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예. 국정원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평화당도 5.18 특별법 등 처리 약속을 하며 국정조사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까스로 문을 연 국회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이후 측근들을 통해서 핵심 증인을 회유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기존 보석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예정이 됐는데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면서 오늘도 또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보석 조건 신문 어떤 결론이 날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치열했는데 재판부가 결국 보석 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군요. 네, 오늘 신문은 검찰 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이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과 간접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뒤집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들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건 흔한 일이고 변호권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보석 후 구치소에서 접촉이 가능했던 친지 등의 접견 신청도 자제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보석 후 이 전 대통령과 접견도 했던 김윤경 전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연결고리라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해달라는 김윤경 전 행정관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통해 진술 번복이 종용됐고 1심부터 이 전 대통령이 부인하던 내용에 대해 보석 이후 진술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변호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 등 비서관들에 대한 접견을 자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하며 이 전 대통령이 그 외에 보석 조건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옛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부가 오늘 증인으로 9번째 불렀는데 오늘 또 안 나왔다고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지금까지 김 전 기획관을 8차례나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9번째 소환에서도 역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추가 뇌물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기획관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오늘로 기일을 잡고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요. 어제 김 전 기획관은 피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의 선고기일이 오는 25일로 다시 지정된 만큼 증인신문 날짜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검토한 뒤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이우석 호롱 생명과학 대표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신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우석 대표는 오늘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서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포의 유래를 차고 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그룹이 6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화성 바이오밸리의 관로 하자와 안전사고 가능성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 측이 부실 위험을 알고도 하자를 축소하고 엉터리 보수 작업을 논의한 내부 문건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공사 완료 초기부터 하자 투성이로 드러난 관로 문제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의 대응은 어땠을까? YTN이 확보한 한화 측 내부 문건을 보면 보수공사의 금액을 낮춰 날림으로 진행한 정황이 나옵니다. 하청업체가 올린 공사 금액이 많다며 3분의 1 정도인 1억 원에 맞춰 관로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담당자 스스로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의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면 하청업체가 한화건설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합니다. 부실 시공이 될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줄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건을 작성한 한화 관계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딱 잡아댑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금액을 얼마에 맞춰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수업체의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화 측 지시로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영상까지 조작하고 땜질 보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거는 카메라 화면을 빨리 돌리면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붙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붙이를 했죠. 세면으로. 또 지자체 제출용으로 하자 보수 보고서까지 허위로 꾸며 한화 측에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상적인 보고가 되면은 인수인계가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만 나오게 줄여가지고 좀 해라. 보고서에 이상 항목을 잡지 말고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렇게 제출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던 지자체는 보수업체의 양심 고백으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그러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속였는데 그걸 계속 그걸 속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서류 조작 등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실공사의 엉터리 보수 작업 의혹까지 국내 굴지 대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의 소유권을 시공사인 한화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던 화성시가 인수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하자가 발생한 관로의 보수를 완료했다는 한화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하에 매설된 관로 전 구간에 대한 재촬영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관로 전 구간을 전면 재조사한 뒤 하자 보수 작업을 완벽히 진행해 지자체 확인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과 유럽의 환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의 환율 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국과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통화 시스템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손하게 앉아서 지켜보는 멍청이가 될 수는 없다며 미국도 응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제로하는 것은 조만간 열리는 무역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돌아오는 주에 재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협상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But it will only pertain to what I'm calling general merchandise kinds of technologies. That is to say, no national security sensitivities at all. Remember, Huawei remains on the entity list. 커들루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약속한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구매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주를 보이는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장마가 긴 소강 상태에 들면서 더위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기온 30.7도까지 올라 있고요. 볕이 강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가에 나와 있으니 더위도 견딜만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온열 질환 가능성도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늘에 앉아 쉬거나 또 물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영서와 경북 내륙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에는 경기 북부와 남부, 충청 내륙 쪽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춘천은 33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중반쯤에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강한 볕에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